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2026년 이제 좀 있으면 3분의 1이 지나가는데 정말 정신없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참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미국에서 챌린저호가 폭발을 했을 때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가장 이색적인 이력을 가지신 분이 수학자가 한 분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수학자가 이런 사고조사위원회에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위원장이 그런 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수학자는 엄밀하고 무조건 한목적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수학자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맞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고 사실 그 이후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많은 그러한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수학자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엄밀한 학문을 다루시는 분의 관점이 세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송영진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세상과 관련된 우리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뭐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수님을 잘 압니다. 그 우리나라 수학 올림피아드 뭐 이런 행사나 여러 할 때 인터뷰에서 많이 이제 봤는데 먼저 독자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학 올림피아드 이 천재들의 대회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천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일종의 뭐 축제이자 경쟁이자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축제 느낌도 좀 있습니까 보면? 그렇죠. 예, 모두 다 이제 수학을 즐기고 또 수학의 세계에서 뭔가 기쁨을 찾는 그런 아이들 또 네네. 어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이 들으시는 분들이 수학을 통해서 기쁨을 느껴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있고 과학 올림피아드 이렇게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중국인과 미국에 있는 중국인이 대결하는 게 이 올림피아드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런 점이 있지만 약간 과장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이제 한 110개국 정도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데 네. 그중에 최상위 3개국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세 나라. 그러면 예. 이제 우리나라, 미국, 예, 중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쟁 때문에 참가를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러시아가 나오면 이제 4강 체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률도 높고 학생들도 우수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중국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까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7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무찌르고 1위를 했었고 또 2019년에는 중국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총 합계가 1점 차이로 이제 저희가 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한 15년 정도부터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올림피아드 억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억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런 이제 취지로 예, 그래서 이제 학생 응시생 수가 급감하고 아이고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28개의 과학고 과학영재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서울과학고 학생들만 참여하는 그런 수준으로 응시생 수가 급감을 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3강 체제에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보면. 예, 그거 얘기를 하자면 좀 길지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교수님 모시게 된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이 교수님 책, 이 문명의 뼈대라는 책을 보다가 사실 맨 마지막 구절에 사실 좀 눈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AI에 좀 꽂혀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AI가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까지 막 푸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AI가 수학자를 능가하는 날은 예상보다 늦을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수학 그러면 사실은 수학이 사실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게 하나는 이제 학문으로서의 수학, 소위 연구하는 수학이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이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그러니까 그런 수학들은 되게 답이 있고 또 논리적인 과정이나 뭐 계산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답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까지는 AI가 거의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문적인 수학자가 하는 수학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가 접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0%, 60%, 70% 이렇게 잠식해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수학자들을 능가한다 이건 아직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 이유는 이제
수학자들이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증명한다고 할 때 그것이 완전히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고 또 그러니까 통찰이나 감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수학자들이 하는 문제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AI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고 또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사람들도 단연간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그런 또 어려운 개념들이 심지어는 모호하기까지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다 그것이 어떤 기존의 어떤 문서나 논문에 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사람 머릿속에서 그냥 떠오르는 예, 우리 수학자들이 관념이기 공통으로 때문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과 사용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래서 상당히 특히나 이제 수학 분야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뭐 대수적 유상수학 이런 부분은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먼저 AI에게 습득시키는 게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느니 뭐 우리가 하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AI와 같이 협업해서 연구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바둑도 요즘에 다 보면은 네. 기사들이 AI와 그래서 이제 AI가 결국은 어떤 학문 분야 어떤 직업군을 점령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AI가 협업해서 연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학문의 어떤 지금 나가는 방향이고 수학이 좀 더 그런 쪽에선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인 이제 수학의 영역이라는 것이 의외로 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역사도 좋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게 봤는데 사실 수학자가 역사책을 쓴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뭔가 좀 궁금합니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수학은 역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수학은 수천 년 동안 이제 그 지식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온 유일한 학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일반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네. 뭐 수학만 오래됐나 뭐 철학 뭐 신학 뭐 법학 비슷한 뭐 꼭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 포인트는 오래됐다가 있지 않고 네. 지식을 쌓아가면서 발전해 왔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수학적인 지식은 위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지식이 알아야 그 다음을 알 수 있고 이제 학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잘해놔야 이제 중학 수학 잘하는 것처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이렇게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죠. 수학 전문적인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년 전의 수학, 300년 전의 수학, 500년 전의 수학이 어떤 과정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현대 수학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근데 마침 저는 이제 사실은 30년 좀 넘게 동안 수학사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있나요? 수학사? 가장 인기 있는 과목 전공 과목. 저희는 전공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 예. 아마 전공 과목으로 이렇게 역사를 다루는 데는 아마 수학과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그 수학과의 수학사 과목은 상당히 인기 있는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이 수학이라는 탑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700년 전에 파피루스에 써 있는 거나 지금 2026년에 있는 거나 똑같이 그때 참이면 지금 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이제 이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이 같다라는 그게 등장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뭐 2,500년 전에 발견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때도 진실이고 지금도 진실이고 그렇죠. 또 2,300년 전에 쓰인 뭐 유클리드의 원론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사실이 그때도 진실이고 지금도 진실이고 그런 수학적인 사실의 어떤 진실성, 절대성 이런 것들은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같은 오래된 학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오래됐죠. 그런 것들도 이제 현미경의 발견, 세균의 발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물학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천문학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걸 알면서 이제 새로운 천문학이 탄생하는 것처럼. 근데 뭐 다른 대부분의 학문들이 아마 그럴 것이고요. 아니면 역사가 또 그거보다 좀 짧을 것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수학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긴 뭐 한 번도 바뀐 게 없으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사실은 현대 수학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과거 역사적인 우리가 그 도시라고 하는 도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알렉산드리아도 나오고 바그다드도 나오고 이제 코르도바, 그다음에 현대 이제 파리, 뉴욕 뭐 다 등장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도시에 대해서 공통점이 포용이라고 정리를 해 주시고 이 포용력이 좋은 도시 문화에서 수학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뒤쪽에서 보면은 2025년 이제 이 책을 쓰실 때 아마 기준이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이제 반이민 정책을 보면서 미국의 전성기가 끝났다
이렇게 또 서술을 하셨단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사실은 뭐 제가 뭐 미국의 전성기 끝났다고 단언하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지금까지 이제 그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 그러니까 꼭 수학의 중심지가 아니라도 지금 말씀하신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당나라의 장안이라든가 뭐 바그다드라든가 뭐 파리 뭐 이런 지금 현재는 뭐 최근에 뉴욕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의 중심지가로서 융성했던 것은 결국 그 안에 키워드는 사실 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족 간의 포용, 종교 간의 포용 뭐 여러 가지 포용이죠. 그런데 그런 포용을 통해서 문화가 다양해지는 걸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인재 등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아, 좋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 거기서 논의가 맞습니다.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종적인 차별이 없는 곳에서는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등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펼치는 뭐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런 거에 역행하는 정책이죠. 우리가 보통 미국의 힘에 대해서 보면은 미국은 세계 인재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딱 맞습니다. 거기군요. 뭐 예를 들어서 수학 박사 학위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에서 받는 새로운 수학 박사들의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그건 아마 물리, 화학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수학은 특히나 아마 거의 90% 육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인재들이 뭐 미국 어딘가에 모여서 맞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해내고 네. 발전시키고 네. 하는 게 다 미국에 남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인 거지. 맞습니다. 제 올림피아드 제자 중에서도 이제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미국에 남거나 네. 아니면 한국에서 박사학위 하고 나서 미국에 어떤 직장을 얻으려고 할 때 지금 최근의 정책에 의해서 망설이고 심지어는 안 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재들을 흡수하는 곳이든 미국이 네. 자기 위치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20년 지속되면 뭐 지금과 같은 영광은 이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겠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과거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파리도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뭔가를 찾다가 야, 다 프랑스 사람들이야. 뭐 미술가, 물리학자, 수학자 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한 30년에 몰려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랬는데 지금 뭐 뉴욕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그런 역할을 그때는 프랑스가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뭐 푸엔카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던데. 프랑스는 그렇지만 이제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이제 프랑스의 영광이 이제 19세기엔 독일로 넘어가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제 프랑스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역할을 했다. 어쨌든 수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좋은 친구들 모아서 열심히 공부해봐 이게 아니고 뭔가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여기서 내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줘야만 그 나라가 발전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수학자들의 특징 혹은 수학의 학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유도가 높다. 자유도가 높다. 결국 이제 자유도가 높은 곳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또 자유도가 높은 곳에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는 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개념을 제시해도 들어주고 뭐 생각해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는 쪽이 당연히 좋다. 그러니까 정답을 강요하는 사회는 수학 발전에 적당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수학 발전과 관련된 이 책에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수학 발전의 3대 요소가 이제 있는데 위대한 수학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적 여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호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이집트 수학, 중국 수학이 일정 수준 이상 발전 못한 게 이제 기호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뭐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는 사실 인도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리한지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수학을 처음에 접할 때부터 느끼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문자 계산을 한다든가 이제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2차식 같은 경우는 뭐 x제곱 더하기 뭐 b 그렇죠. ax 갑자기 문자가 나오면 헷갈리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자를 사용해서 어떤 방정식을 푼다든가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500년 전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등호기호라든가 덧셈기호, 뺄셈기호, 뭐 x의 뭐 제곱기호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발견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발명이 글쎄요. 발명과 발견이 뭐 거의 동시에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기호의 사용법이 중요하다는 건 발견에 속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떤 기호를 사용하느냐는 건 발명일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호를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글씨, 네. 문자의 종류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90% 가까이가 뭐 로마식 알파벳, 예, 뭐 그리스식 알파벳, 뭐 중국 뭐 한자 뭐 이렇게 뭐 한자 뭐 그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면에서 사실 기호의 발전이 수학의 발전을 촉진시킨 거거든요. 그거는 다행스럽게도 사실 인도 사람들이 일찍이 기호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 인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수학 기호군요,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영의 기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게 사실 인도의 숫자인데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인도 사람들은 그 기호의 상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미리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슬람 세계에 전파가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다시 유럽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세계 수학이 이제 기호의 사용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학은 사실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다 보니까 사실 그 언어를 기호화하는 것이 그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어떤 이제 수학 그 강사분이 이제 미모를 자랑하시는 분의 이제 댓글이 막 전 세계 언어로 달리는데 어떤 분이 그 했던 댓글이 기억나요. 수학은 유니버셜 랭귀지야. 네. 예. 근데 그게 사실이죠, 보면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 인도 덕택에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어떤 뭐 기호 체계를 사용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하나의 유니버셜 랭귀지로 우리가 이제 수학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주요한 국가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문명 발전에서 기여했던 나라들이 뭐 이집트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란,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 중동 지역 국가들도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전쟁을 보다 보면 이게 또 종교 전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끼리 싸우는 전쟁 같긴 한데 새삼 이렇게 보면 이 이슬람이라는 어떤 종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있습니다만 종교는 이 수학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교가 융성해지면 학문을 억제시키고 특히나 수학, 과학에 대해서는 별로 안 친한 게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에서 보면 또 약간 다른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가 어떤 예전 사람들에게 강력한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상이 복잡해지고 좀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예전보다는 희석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종교가 지배하던 시절에 당연히 모든 학문은 종교의 지배를 받죠.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수학이나 이제 모든 학문, 문화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한 1000년 가까이 이제 굉장히 억제돼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뭐 학문을 따로 연구한다든가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든가 뭐 발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인식이 약해질 수 있어서 그런 시절에는 이제 좀 종교가 약간 과학을 억제하는 이제 좋지 않은 뭐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하면 또 이슬람 세계는 좀 뒤늦게 이제 그 이슬람 세계가 발전하면서 종교의 힘으로 이슬람 세계가 발전한 이유는 많은 이제 그 도시국가 부족국가들이 이제 종교의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되고 거대한 제국이 이제 소위 우수한 이제 수학자들을 지원하고 또 학문 발전을 꾀하고 이렇게 되는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종교 즉 이슬람이라는 것이 새로운 학문 발전,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했죠. 또 한참 후에는 다시 이제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시작될 때는 수학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학문이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그 이유는 그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그 이슬람과 기독교에서는 소위 이제 진리 탐구,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탐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그렇죠. 신의 섭리, 우주의 섭리, 자연의 섭리는 다 같은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의 섭리, 우주의 섭리를 탐구하기 위한 학문인 수학은 그것이 실용적인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것을 연구하는 수학자들을 우대하고 수학자들이 찾은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탄을 하고 존중하고 이러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힘을 얻어서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중에 뭐 세균도 발견하고 뭐 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발견들이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꼭 실용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발견된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용하지 않은 것도 어떻든 종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 때는 또 긍정적으로 봐주고 네.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된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은 실용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데 가장 실용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옆에 있는 저 중국이라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제 네, 보면. 네,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제 10장에서 아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재밌게 잘 서술해 주셨는데 저희가 제일 임팩트 있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명나라의 중국이 뒤처진 이유가 실용성만 따졌기 때문이다. 라고 딱 단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500년 전 명나라와 다르지 않다. 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특이한 것은 사실은 유럽의 진리 탐구 정신이 특이한 것이지. 유럽이 특이한 거다. 예, 중국이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럽은 이제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런 진리 탐구 정신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 그런 전통이 유럽에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이제 기독교 정신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진리 탐구를 중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뜻하지도 않게 그런 정신이 수학 과학 발전의 키워드가 됐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다른 문명에서는 다 수학과 과학을 사실 실용적인 면에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렇죠. 문명이 발달하게 로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 예. 뭐 하면은 이제 아치 만들고, 예, 맞습니다. 예, 힘 받치고. 예. 뭐 근데 이제 중국의 발전이 좀 더디기도 했지만, 네. 예, 사실은 이제 14세기, 15세기 이후에 유럽의 발전이 너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역전이 된 건데, 네. 그 유럽의 힘이 결국은 진리탐구 정신에 있고. 명나라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던 시절이죠. 근데 불행히도 그게 아직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셨던 모양이에요. 20년 넘게 수조원을 써도 60년 전 미국 수준의 로켓밖에 못 만드는 게 그 증거다. 예, 그건 제가 이제 사실 여러 다른 책이나 뭐 다른 데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뼈아픈 지적이라고 제 나름의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뭐 지금까지 20년 넘게 엄청난 예산을 써서 이제 로켓 개발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60년 전에 미국의 수준을 아직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게. 예. 근데 그 주요 원인은 제 생각에 거기에 과학자들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자들은 거의 전무하고 그러니까 전부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공학자만 있지 과학자가 없기 때문이다. 예. 그 단적으로 얘기해서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맨하탄 프로젝트나 아니면 옛날에 그 미국의 그 로켓 개발을 할 때 많은 이제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빨리빨리 기술을 따라가야 된다는 인식이 앞서다 보니까 그 모든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원리 탐구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지가 없지 않는가.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 굳이 네. 지금 길을 찾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예, 그렇게 지금 발전해 왔는데 네. 그런 패러다임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끼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히 실용성이 앞서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실용하고는 상당히 먼 학문이 근본적인 도약이라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그런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네. 그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이런 지식들이 바로 활용이 된다는 것보다는 네네. 과학자들은 문제를 보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원래 원리부터 찾으려고 하고 또 네. 안 되는 문제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공학자들하고 잘 이게 어떻게 보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꼭 우주 사업이 아니더라도요. 수학 박사들이 굉장히 박사학위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사들이 수학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는 아직 갈 데가 마땅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서 이제 AI 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 전문 인력들을 좀 뽑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 박사들이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그 수학을 공부하는 이제 전문 인력들이 많이 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그런 토양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수학 그리고 이제 공학, 과학 이걸 다 구별하셨단 말이죠. 보면 우리는 사실 뭐 그냥 뭐 과학이 공학이고 뭐 다 수학이 과학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지금까지 왔다고 봐야 될까요?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오랜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학문적인 분류가 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모든 이제 과학 분야를 대변한 거죠. 과학 기술을. 하지만 이제 그게 세분화된 건 아마 한 2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분리된다는 건 한 물리학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리학 정도가 한
200년에서 250년 정도 수학에서 분리됐고 나머지 학문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대부분 200년이 채 역사가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과학 분야들도 실은 이제 한 길어야 300년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굳이 과학과 기술을 구별하는 이유는 과학하는 분들 중에서도 응용이나 기술적으로 신경을 쓰는 분들도 있고 또 공학하는 분들 중에서도 과학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응용의 그 어떤 목표로 어떤 뭔가의 활용성, 실용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 탐구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개념적으로 좀 분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은 학문 중에서도 가장 엄밀한 이제 학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 이 책에서 보다 보면은 제가 참 평소에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 경제학자 수학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학에서 나온 수학은 문제를 풀다 말어. 그거 다 풀었대.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완벽한 해를 추구한다. 수학은 1%라도 예외가 있으면 이거는 정답이 아니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천 년을 버텨온 힘이 이 까다로움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보면? 완벽한 해를 추구한다. 이것이 사실은 수학의 어떤 학문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를 경제학자가 수학자랑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학적인 문제를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자가 근데 낸 솔루션은 그것이 1%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냥 쓰레기죠. 근데 경제학자는 뭐 그 예외가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경제학자가 하는 일과 수학자가 하는 일의 차이라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수학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만 다만 거기서 완벽한 해를 도출할 수 있는 문제에만 주로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는 수학은 결국 원리를 찾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원리를 찾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응용할 수 있는 간단한 걸 찾는다. 네. 그건 수학자가 그냥 경제 연구를 한 거죠. 아니면 수학자가 어떤 기술 연구를 한 것이고 수학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수학이 기여한 게 뭐냐라는 질문 이 책에서 보면 나오는 것을 종합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개념을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떠오르게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역사를 만들어 왔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 과학이라는 것 혹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실 합리적인 사고의 정수라고 보는 거죠. 이제 어떤 세상을 보는데 뭐 미신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상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뭔가를 합리적인 증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이제 합리적인 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그걸 또 토대로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고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 전체를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수학이 어떤 그런 과학의 어떤 정신의 사실 핵심에 있었죠. 지금은 이제 수학에서 많은 이제 과학이 분류가 가지를 많이 쳤지만 그러니까 그 수학적 엄밀성이라는 게 결국 이 현대 문명, 현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기둥 같은 이 책의 제목인 대로 문명의 뼈대로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현대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현대자가 들어간 분야들은 다 난해하고 어렵단 말이죠. 현대 미술도, 현대 음악도. 맞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저희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이제 공부를 수학에 쓰지만 대학만 가도 사실은 어렵게 시작을 하고 현대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잠시 들여다보면 이거는 외계어 그 자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교수님께서 이 책 쪽에 보면은 이제 뒤쪽에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현대 과학은 현대 수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말 쓰신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수학자들이 하는 연구가 너무 추상적이라 가지고 우리 현대 문명이 아직 이걸 활용하기까지는 수학이 먼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보면?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학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00년, 3000년 동안 이제 수학이라는 지식의 탑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현대 과학은 첨단 과학이라고 하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거나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수학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무슨 쓸모가 있지? 사실 저 자신이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뭐 열심히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인류에 무슨 공헌을 세상이 뭐가 바뀌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아마 전 세계 대부분 젊은 수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수학은 그렇게 높은 탑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대 과학은 아직
덜 발달해서 그렇지 한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10,000년 후에는 반드시 지금 과학이 지금의 수학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만년후를 학생들한테 만년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그때 되면 필요할 거다. 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저는 사실은 뭐 처음엔 1억 년이었다가 너무 길다래서 지금 100만 년을 낮췄다가 최근에 10,000년을 낮췄는데요. 예. 그 먼 미래를 보자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실의 어떤 절대성 이런 걸 좀 한번 체감해 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의 사실 태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은 10,000년 후, 1억 년 후에 인류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사실 뭐 굉장히 원시적이고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진리의 절대성을 좀 체감해 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학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론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추상적이고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 것들도 결국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좀 체감하려면 과학이 지금 첨단 과학이라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야 현재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 과학도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100년 전에 이제 양자역학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어디다 써라고 하는 말장난 같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반도체 모든 게 다 거기에 유래되고 있고 지금도 맞습니다. 이제 핵심인 맞습니다.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제 주변에서 그 송 교수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그거 어디다 활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사실 당황스럽고 저 자신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은 수학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네.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특히 이제 수학사 강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 깨달았죠. 이 많은 수학자들이 업적들을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맞다. 이 사람들의 업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발전해 왔는데 또 앞으로도 결국 그런 방식으로 미래도 수학과 과학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들 이제 벽돌 한 장씩 쌓는 기분으로 가다 보면 누군가 와서 이거를 또 써먹겠지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책 자체 보면은 이제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수학의 역사, 문명의 뼈대인데 문명의 뼈대를 만드는 수학자로서 이 현대 지금 2026년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요즘에 뭐 화두가 AI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냥 뭐 저희 사견입니다만 저는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낙관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전에 저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옛날에 증기기관이 처음에 나왔을 때 세상이 얼마나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뭐 그런 세상이 다 바뀌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뭐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그렇죠. 마찬가지. 새로 뭔가 등장할 때마다 난리가 났었죠.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기에 90년대 뭐 대형마트가 막 들어가고 특히 외국에서 막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뭐 이제 일반 상권들이 다 무너지고 또 뭐 온라인 이제 상거래가 시작되고 할 때 뭐 우리 뭐 소상공인들은 다 죽는다고 뭐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나쁜 쪽으로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AI도 약간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몇십 년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AI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뺄 수도 있고 산업의 어떤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쪽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인데 결국 제일 처음 질문에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있단 말이죠. 결국 수학 잘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이끌어 간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 위치에 있는 것만 해도 참 대견한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미국, 중국 누가 앞으로 더 잘 나갈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가진단 말이죠. 수학자로서 한번 두 나라 정말 제일 천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의 면만 본다면 중국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중국은 기초과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뭐 기초과학뿐 아니라 뭐 어떤 공학적인 논문 이런 것들도 세계적인 논문 다 절반 이상이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절반 이상 중국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인 가치를 떠나가지고 일단 그런 어떤 기초 학문을 중시한다는 그런 전통 이런 것이 중요한데 사실 미국이 그랬었습니다. 미국이 과학의 전성기라고 하는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얼마 전까지도 사실 기초과학을 엄청나게 중시했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제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미국의 어떤 산업 구조가 좀 바뀌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초심을 잃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점이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어떤 중국의 어떤 이점이 있고요. 또 다른 이점은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은 인구가 많은데 14억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은 자체적인 인력을 인력 양성에서 약간 중국보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장점은 우수한 대학들이 있죠. 그런 우수한 대학들의 우수한 인재들은 사실 다 외국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순전히 자기네들 국산 인재로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채우고 있는 과정에 있죠. 아직은 미국 대학보다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 차이는 빨리빨리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10년, 20년 이내에 예. 역전될 확률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그건 저뿐 아니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과학적인 면, 그러니까 어떤 과학과 기술과 뭐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상당히 이점이 있고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미국이 잘해왔는데 이제는 네. 중국이 더 잘하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옆에서 네. 잘 지켜봐야 될 것이다. 네. 어쨌든 참 이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수학이다라는 점을 이 책을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상당히 또 역설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나이 먹고 나서 혹시 이 수학을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보면 네. 어떤 조언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수학이라는 학문의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고 싶다. 예. 그러면 문제를 잘 푸는 거 말고 혹시 뭐 느낄 방법이 있나?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분류지만 수학은 연구하는 수학과 학습하는 수학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일반인들이 사실 그거 자꾸 혼돈해서 이제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수학 자체는 사실 자유도가 높고 이제 아름답고 그런 학문인데 학생들이 이제 학습하는 수학으로서의 어떤 수학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은 이제 너무 이제 까다롭고 이제 특히나 이제 수학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 간의 우열이 금방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지는 학생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수학을 어려워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사실 제가 그런 단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수학엔 죄가 없다. 수학엔 죄가 없다. 과열된 경쟁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기성세대가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 학창 시절에는 어떤 그런데 경쟁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보지만 지금 이제 성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이제 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사실은 그렇게 뭐 부담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해볼까? 이래. 사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장려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수학을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나라, 수학을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언제나 문화를 이끌어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어쨌든 2026년 AI를 비롯해서 전쟁,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만 수학자의 눈으로 보는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리고 누가 더 차분하게 원리 원칙에 기반하고 누가 더 넓은 포용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보면.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여러분들 머리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에 이미 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답을 향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학도 그리고 문명의 뼈대도 열심히 읽어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